안녕. 민에게 T버전 유가증권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단어는 정말 어려워. 진짜 어려운 단어냐. 여기가 회계가 정이 붙냐 정이 떨어지냐 하는 단어. 그래서 엄청 어렵고 엄청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의 종류는 총 4가지. 첫 번째는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래서 종류는 총 4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솔직히 시험 문제가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거기 보면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 회사의 대주주다 이거야. 그럴 때 우리가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게 끝.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일단은 먼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단기매매증권은 혼자야. 왜냐? 얘는 일단은 단기야. 그러면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장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즘은 장기라는 말보다 비유동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그러면 비유동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투자자산에 속하는 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당좌자산에 속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가 전산회계잖아. 전산회계는 개정 과목 적요 등록을 가게 되면 왼쪽에 자산의 분류가 다 나와. 그럼 우리는 그냥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을 찾으면 어떤 자산에 속하는지가 다 나올 거야.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뭐를 외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게 뭐야? 단기겠지.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다른 기업에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솔직히 종류는 2가지로 외워야 돼. 첫 번째는 주식, 두 번째는 뭐뭐채로 끝나는 거. 그러면 뭐뭐채로 끝나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국채가 있고 사채가 있고 공채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채, 공채, 사채를 우리가 매입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다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증서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주식을 살 거야. 내가 돈이 너무 많아. 다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어떠한 증서를 받을 거야. 이런 단원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종류는 주식, 뭐뭐채가 있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가 핵심 포인트야. 그리고 끝에 보면 시장성이라고 나오는데 시장성의 뜻은 뭐냐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이라고 나오는데 만기보유증권의 뜻은 뭐냐면 뭐뭐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조건 만기일이 나와. 만기일이 나오거나 몇 년, 뭐 2년,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은 중요한 거는 주식은 없다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세 번째 매도가능증권은 도대체 뭐냐? 그냥 매도가능증권의 실제 정의가 이거야. 단기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보유증권도 아닐 때 우리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해.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자격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장기간으로 나오면 무조건 매도가능증권이야.
장기간 나왔다.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그럼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주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일 때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뭐뭐채일 때 나올 거야. 그러면 뭐뭐채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만기 보유 증권 생각하면 좋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도 뭐뭐채가 있지만 잘 쓰지는 않아. 그러면 재분류라고 있는데 이 재분류가 엄청 중요해. 이론에서 많이 나와. 그러면 이 재분류가 이론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린다.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은 종류가 주식하고 뭐뭐채가 있다 그랬잖아. 만기 보유 증권에는 주식이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재분류가 가능한 거는 뭐냐면 이거밖에 안 돼. 매도 가능 증권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을 재분류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도 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재분류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옳지 않은 답으로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만 재분류할 수 있다. 틀린 거.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 이걸 기억하면 돼. 종류를. 채가 다 있지.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은 언제든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입시야. 정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구입했을 때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지. 그러면 필기에서 나오냐, 실기에서 나오냐, 둘 다 나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수료를 따로 처리하셔야 돼. 그러면 수수료를 따로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는 유일하게 수수료 비용을 쓰는데 코드 번호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900번대를 쓴다. 그러면 이 900번대는 뭐를 뜻하냐? 영업 외비용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수료 비용을 쓸 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많이 썼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를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실기 중에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의 경우야.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을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를 풀 때 분계에서 만약에 뭐 어떠한 자산을 구입했다,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다, 어떠한 자산을 매입했다, 어떠한 자산을 수입했다라고 나왔을 때 발생된 모든 비용은 자산에 포함을 했을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따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 이 단원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했지.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을 다룬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고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구입 시 무조건 수수료를 포함해야 돼.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 수수료가 안 나오면 정말 좋지. 왜? 수수료가 안 나오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각각 하나씩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수료가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써야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해.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구입 시 수수료를 포함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적어놨어. 자, 예제를 보면 자, 우리가 주식을 샀대. 이게 주식이야.
그러면 주식을 10주를 샀어. 액면가가 100원이래. 액면가 무조건 X. 액면가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가격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해. 그러면 어떤 회사에 처음에 창업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액면가로 구입할 확률은 좀 적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가 왠지 미래에 나한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주식값은 오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입 가격을 꼭 찾을 줄 알아야 돼. 액면가가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무조건 액면가는 보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주식 10주를 샀어. 액면가 100원짜리야. 취득가액은 120원에 취득을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10주라는 뜻은 주식 10장이야. 그럼 주식 10장 곱하기 얼마? 120원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주식값을 정할 때 그냥 주식수 곱하기 취득 단가를 곱해주시면 돼.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2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뒤에 수수료가 200원이 붙었어? 이 수수료는 무조건 수수료비용을 써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꼭 기억해야 돼. 구입할 때만 써야 돼. 이게 수수료비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꾸 머릿속에서 단기 매매 증권만 나오면 무조건 수수료비용을 쓰려고 달려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할 때 절대 쓰면 안 돼.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구입할 때만 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수수료가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 가격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주식의 구입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단기 매매 증권은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120원이 될 거야. 왜? 우리는 10주를 샀으니까. 그러면 10주 곱하기 120원을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당연히 1,200원이 되겠지.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지금 봐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 일단 주식수는 그대로 10주야. 그런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은 1,400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야. 왜냐? 수수료가 포함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포함이 됐을 때는 주식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만약에 이론상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수수료가 발생했어. 그러면 수수료는 절대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쓴다는 거.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구입 시 수수료 포함 여부 때문에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평가를 안 한 상태야.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구입한 상태에서 바로 처리를 했어. 처분을 했다 치자. 그러면 처분을 했다라고 쳤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과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달라져. 또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마지막 이익은 같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게 이 이익이 처분이익이냐 처분 손실이냐 이게 아니야. 여기까지 분계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같다는 거야. 왜 단기 순이익이 같냐? 자, 봐봐. 얘가 비용이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한다라고 쳤을 때 분명히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생기겠지.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비용과 수익이 발생이 될 거야. 그러면
이미 단기매매 증권에서는 수수료비용을 따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처분했을 때 이익이 생기면 매도 가능 증권보다 처분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값이 단기매매 증권보다 비싸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결론은 단기순이익이라는 자체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까먹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이거야. 얘를 빼놓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돼.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만 비교하는 게 나왔을 때는 이걸 생각하면 안 돼. 단기순이익을.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단기순이익이 나왔어. 그랬을 때는 두 개의 결과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난 분명히 말했어. 평가를 했을 때는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거는 주식을 처분했을 때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뭐냐? 이거야. 수수료 비용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진짜 까먹으면 안 돼. 정말로 중요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잖아. 오케이? 그러면 처분할 때도 수수료 비용을 쓴단 말이야. 그럼 틀린 답이야.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문제야.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는 문제야. 뭐 만기 보유 증권을 처분하는 문제야. 절대 수수료 비용 안 나와. 이 수수료 비용은 언제만 쓸 거냐면 추심 수수료. 추심 수수료 뭔지 알 거야. 우리 어음이 만기가 됐어. 그럼 우리가 어음이 만기가 되면 그 어음을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통 그걸 우리는 뭐 하냐면 추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지급해. 그러면 그걸 추심 수수료. 자, 그럼 우리가 타은행에 이체를 해. 그럼 이체 수수료. 카드를 긁어. 그러면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수수료 비용이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발 수수료 비용을 쓰지 말아줘. 그리고 우리 회계 문제상 어떻게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처분했을 때는 반드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론은 뭐냐면 증권을 처분했을 때 손실, 증권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손실은 무조건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든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만큼? 수수료만큼. 이거는 수수료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야. 수수료가 나왔는데 좋다고 차별에 수수료 비용 쓰고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린 답이라니까. 구입할 때만 써야 된다고. 처분할 때 절대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돼. 자, 밑에 볼게. 유가증권 이자, 배당금 수치시야. 자, 이자는 뭐일 때 나오냐? 당연히 뭐뭐채일 때겠지. 뭐뭐채는 채권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소정의 이자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자 수익이 나올 거야. 그리고 뭐뭐채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이론상에서 만약에 채무증권으로 나왔다. 그럼 채무증권이 바로 뭐뭐채야. 그 다음 옆에 보면 지분증권이라고 나올 거야. 얘가 바로 주식이야.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 단 만약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떡상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럼 만약에 주식이 떡상했대. 그럼 나는 떼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내가 투자한 만큼 뭐를 해줘야 되냐? 배당을 해줘야 돼. 결론은 뭐야? 그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당기순이익을 뭐 해줄 거냐면 나눠줄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배당이라고 해. 그러면 배당을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돼. 단 진짜로 중요해. 주식 배당은 붕괴하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받았을 때야. 주식 배당을 받으면 주식 배당을 받았다 절대 붕괴하면 안 돼.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뭐를 받았을 때?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만 배당금 수익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자, 마지막이야. 다 왔어. 힘내.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돼. 그럼 니네는 T가 아니야. T는 말이야. 자, 나는 전산회계를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T야. T는 정말로 냉정해야 돼. 오케이?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 따뜻할 거면 F 봐. 자, 기말 평가 갈게. 일단은 기말 평가는 진짜로 어렵다. 이거는 거의 토 수준이야. 그래서 회계를 만약에 처음 공부를 했을 때 이 유가증권의 기말평가를 공부할 때 정말 이해할 게 많아. 그럼 일단은 기말평가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 결산이야. 봐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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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변동이 심해. 그럼 나는 회사에서 다른 거 회계 안 하고 주식만 쳐다보고 주식값 올랐다 붕괴하고 주식값 떨어졌다 붕괴하고 주식값 올랐다 붕괴하고 아니 무슨 밤샐 일 있어? 뭐 우리 손가락은 남아 돌아? 그러면 이 주식값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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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이거를 일일이 회계 처리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뭐냐? 자, 우리 결산 때 한번 주식값 네가 산 거랑 그러니까 뭐 나지. 내가 산 주식값이랑 현재 시가랑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산 때 주식을 평가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을 때 잘 생각해봐. 주식이 있었던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었어. 근데 어차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그러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무조건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가운데 껴있던 만기보유증권은 뭐야? 모모채잖아. 그럼 모모채는 주식이 아니야. 얘는 원금이 보장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각 후 원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틀린 말 아니다. 맞는 말이야. 또는 회계 처리가 없다? 붕괴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왜냐? 얘는 원금이 보장된다니까?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자체는 평가 붕괴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기말 평가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 중에 이 토가 무슨 토냐면 토일이 아니야. 그 토. 이 토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매도가능 증권이야. 자,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하고 매도가능 증권인데 자,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할 때는 무조건 두 가지의 가격만 비교할 줄 알면 돼. 그게 뭐냐면 항상 기억해. 단기매매 증권은 마지막 두 가격이야. 그러면 마지막 두 가격이라는 건 뭐겠어? 내가 구입한 가격이 있겠지? 그리고 증권시장에 알아봤어. 현재 내 주식값이 얼마인가? 알아봤단 말이야.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공정가액, 공정가치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가 뭐냐? 시가야. 그럼 내가 취득한 가격과 공정가치를 비교할 줄 알면 돼. 그래서 항상 기억해. 진짜로 단기매매 증권이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날짜 순서대로 3개가 나왔어. 그럼 날짜 순서대로 3개 나오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마지막 두 가격만 봐. 그러면 두 가격만 봐서 그 두 개의 차이만 분개할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럼 봐봐. 100원짜리가 120원 됐어. 90원 됐대.
그럼 마지막 두 가격. 이게 끝이야. 그러면 결산 때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120원짜리가 90원 된 거야. 얼마 떨어졌어? 30원 떨어졌지. 그러면 이 30원만 분기를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공정가치가 커. 무조건 평가이익. 구입가격이 커. 아우 무조건 평가손실. 아우 주식 잘못 샀어. 아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여기 비워놨지. 요 비워놓은 건 다 뭐야? 단기매매 증권이야. 그럼 우리는 분기를 외우고 있어도 돼. 결산 때 나올 수 있는 분기는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또는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그러면 이 두 개의 분기를 했을 때 마지막 두 가격만 비교할 줄 알면 돼. 너네들이 여기까지 진정으로 만약에 이 영상을 봤다면 나처럼 알려주는 사람 없을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워. 매도 가는 증권이야. 그런데 이 매도 가는 증권은 운명에 맡겨야 돼. 그냥 냉정하게 말할까? 우리 시험 어차피 100점이야. 자격증 70점이 합격이야. 그럼 70점 합격이면 솔직히 매도 가는 증권 들었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 버리잖아. 뒤에 자본도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우리는 붙을 수 있어. 뭐 별거 있어 자격증? 그냥 따. 가보자. 매도 가능 증권이야. 자, 매도 가능 증권에서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핵심적인 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야. 그럼 회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나는 기초로 공부했어. 그럼 기초로 공부를 하면 끝에 손실로 끝나네. 끝에 이익으로 끝나네. 얘 비용, 얘 수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여기는 따로 외워야 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무조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 그러면 니네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자본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걸 외워야 될 게 뭐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그러면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거냐? 자본 항목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가 기만을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야. 비용 수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전산회계 1급 공부할 정도면 기초를 배웠겠지. 기초를 안 배우고 어떻게 지금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을 준비를 해? 당연히 앞에서 기초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고 나는 지금 요점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은 무조건 우리가 결산 치고 나면 2월이 돼. 남은 거 무조건 내년으로 넘겨야지. 아니 빚이 있어. 빚이 있는데 내년 되면 0이야? 아니잖아. 그럼 내가 에어컨 갖고 있어. 회사에 에어컨이 있어. 그럼 그 에어컨 버릴 거야 다? 가지고 가야지 내년으로. 그럼 우리가 회계 장부상으로 따졌을 때는 2월이고 수익과 비용이야. 그럼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무조건 뭐 된다고 하냐면 소멸된다라고 하지. 왜? 올해 번 거야. 올해 쓴 거야.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벌고 내년에 똑같이 어떻게 쓰냐고 사람이. 응?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0이 된단 말이야. 이 0이 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위에 있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과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야. 그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과 단기매매 증권 이익은 어차피 뭐야? 0이 돼. 분개해놓고 마감 치면 0.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떻게 되냐? 2월이 돼.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정말 어렵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을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잔액이 무조건 차변에 남을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존에 있어. 그럼 언제든지 움직여서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 그걸 조심해야 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에 있어. 잔액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언제든지 차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상계라고 써놓은 거야. 원래 상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퉁이야. 퉁 이렇게 치는 게 상계잖아. 그럼 언제든지 반대쪽으로 가서 퉁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예제를 내가 하나 적어놨어. 그 예제는 지금 매도 가는 증권만 적어놨어.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처음에 10줄에 구입가는 100원이야. 그럼 당연히 2개 곱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10줄을 1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구입 시 분괴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 미안한데 똑같아. 이름만 다른 거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이야. 왜? 지금 수수료 없잖아. 우리 아까 배웠지? 수수료가 나왔으면 분괴가 달라지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수수료가 없어. 수수료가 없으니까 똑같겠지. 두 번째. 자, 전정기 말에 평가를 한대.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구입가는 완전 옛날에 샀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정기 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전정기에 샀다고 칠게. 얘를 전기에 샀어. 2년 전에 샀다고. 자, 그러면 평가를 해. 그때 당시 평가를 했을 때 주식값이 주당 120원이래. 그럼 봐봐. 100원짜리가 얼마 됐어? 120원 됐네. 그럼 얼마 올랐어? 20원. 10주 갖고 있잖아. 그러면 10주 갖고 있으니까 10주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0원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10주 곱하기 20원이니까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200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200원이 되겠지. 그럼 봐봐. 중요한 게 있어. 첫 번째 주식을 평가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이 분계가 똑같아. 이름만 달라.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 200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200원 썼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도 어차피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그런데 이제부터가 팩트야.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자본이야. 그러면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기말평가를 할 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있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있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 위에서 처분이야. 그럼 처분했을 때는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생길 거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생길 거야.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이 생길 거고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길 거야. 더럽게 이름 길고 많지. 근데 잘 생각해봐. 그냥 단기 처분 이익, 단기 처분 손실, 매도 처분 이익, 매도 처분 손실이야. 단기 평가 이익, 단기 평가 손실이 있고 매도 평가 이익, 매도 평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평가자가 들어가는 건 결산, 처분자가 들어가는 건 기준 분계. 결산은 그냥 샷다 내린 거야. 우리 회사 샷다 내려놓고 그냥 회사 불 다 꺼놓고 혼자만 자리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 분개했던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 같은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평가하고 환율 같은 거 있으면 환율 차이 처리하고 오케이? 그런 게 결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만 유일하게 수익 비용이 아니야. 얘만 자본이야.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봐봐. 자본이지.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겠지. 왜? 2월 되니까. 그러면 전정기 말부터 우리의 답은 달라질 거야. 자, 봐봐. 자, 내가 아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할 때 마지막 두 가격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이 왜 핵심적인 거냐면 우리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일 때 내가 처음에 1,000원 주고 샀잖아?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일 때야. 그러면 여기에서 200원이 올랐잖아? 여기까지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현재 1,200원이야. 그렇다고 매도 가는 증권이 다르진 않아. 매도 가는 증권도 1,200원이야. 똑같이 장부에 기록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 자산은 무조건 똑같이 기록이 돼. 그런데 얘가 달라지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영원이 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기 때문에 잔액이 살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차변으로 상계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야. 다시 정기 말에 110원이 됐대. 그러면 마지막 두 가격을 봐. 평가는 어차피 마지막 두 가격으로 자리를 잡으면 되거든. 그럼 120원짜리가 110원이 됐다는 건 한 주당 10원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계속 10주야. 그러면 10원 곱하기 10주를 하게 되면 100원에 뭐가 생기냐면 평가 손실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잘 봐.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원이 살아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100원을 끄집어서 이렇게 상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팩트야.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여기 답이 뭔지 알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쓰면 돼.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가 손실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기존에 평가이익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상기할 수 있다는 게 팩트지. 이게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되게 단순해. 그냥 떨어졌네 손실, 올랐네 이익. 매도 가능 증권은 만약에 떨어졌어. 떨어졌네 이익 있나? 이익 났네. 손실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처분했을 때야.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소멸시켜줘야 돼. 상계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의 예제로 봤을 때 마지막에 110원짜리가 90원에 처분이 돼.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해.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은 뭐가 발생이 되냐? 처분 손실이 발생이 돼. 진짜로. 그냥 마지막 두 가격. 100원짜리가 90원 됐네. 20원 떨어졌네. 20원 곱하기 10주. 200원. 그냥 마무리. 얘가 나와야 돼 무조건. 차변에 비용이니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봐봐. 매도 가능 증권은 이 평가 이익을 아까 우리가 100원만 썼잖아?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원이 살아있단 말이지. 얘가 마지막 처분할 때 이렇게 소멸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 나오지. 그지? 사람 미치게 만들지. 그래서 내가 하나 만든 게 있잖아. 이걸 보면 돼.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은 자 여기에 구입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구입가랑 딴 거 필요 없어. 마지막에 판 가격을 봐. 100원짜리가 90원에 처분이 된 거야. 그러면 10주니까 10주 곱하기 100원 하면 1000원이야. 1000원짜리가 900원에 팔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분계가 요거잖아. 얘 지울게. 요거잖아. 요게 900원이야. 요렇게 분계야. 요걸 봐. 그러면 얘 봐봐. 차변에 현금 900원 받아.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원 사라져. 그러면 마지막 매도 가능 증권은 얘잖아.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100원이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팩트는 이거거든. 뭐냐면 얘를 먼저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볼게. 내가 얘를 먼저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을 먼저 구하고 싶으면 제일 처음에 산 가격과 맨 마지막 가격을 비교하면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발생돼. 왠지 알아? 약간 고수들은 이미 알아.
중간에 평가해봐야 어차피 다 반대쪽으로 상계되잖아. 어차피 다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서 평가하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적는 것 뿐이지 결론은 나중에 되면 다 0이거든.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산 가격이 맨 마지막에 처분한 거랑 비교를 하면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이 방법을 써도 돼. 만약에 나는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어차피 실기잖아. 실기는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잔액을 확인하면 돼. 자본은 5번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럼 스크롤바 쭉쭉쭉 내리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내려가면 5번에 걸릴 거야. 그럼 5번이 자본이야. 그럼 5번부터 5, 6, 7, 8 거기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을 거야. 거기 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로 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처분할 때는 거의 실기 때 이런 붕괴가 많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기 문제를 풀 때는 본인들이 빨리 기억해야 될 게 다음 중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이 얼마인가 아싸 이럴 때는 처음에 구입한 가격을 봐. 그리고 마지막에 판 가격을 봐. 그리고 그 두 개를 서로 차액을 계산해. 단 마지막에 팔 때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까지 차감하고 이익 손실을 구해야 돼. 오케이? 이러면 우리 유가 증권 단원은 다 끝난 거야. 정말 어렵죠. 예, 유가 증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제가 나중에 실기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초도 유튜브에 올릴 거고 예. 세무도 올릴 거고 예. 앞으로 계속 열심히 올릴 겁니다. 구독자를 늘리자. 지금까지 민혜기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